반갑습니다. 네. 밖에 비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 FTA 관세무역연구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1차 무역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부분 다 학생이시죠? 아닌 분도 있나? 학생이세요? 직장인이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 설명회를 위해서 휴가까지 내신 거예요? 되게 부담되네. 그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기말고사 끝났나요? 끝난 데도 있고 아직 아닌 데도 있고 되게 빨리 하는구나. 예. 아무튼 이제 방학이 됐으니까, 그죠? 알차게 또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이제 관사 공부를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일반적인 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것들도 꽤 많을 테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이제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설명의 시간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시면은 밑에 설명의 종류 후 경품 추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경품을 이렇게 추첨을 하는데, 그 추천 번호가 접수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내 강의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앱이나 홈페이지 다 아이디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참여한 이벤트에 가면 이제 설명에 접수 번호가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마지막에 할 거니까 이제 끝나면은 바로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크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먼저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게 관세사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찾아봐도 별로 안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조용히 해먹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관세사 일이 그렇게 보편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진들, 그 다음에 공부할 때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많은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어차피 공부를 하시게 되면 담당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 저는 대략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합격자들 통계 같은 걸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거의 다 담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 설명을 드리고,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FTA 관세무역연구원은 이름이 약간 학원 같진 않죠. 예, 그런데 저희는 일단 관세사를 비롯한 관세나 무역 관련 모든 교육을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증도 운영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은 크게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기업 실무자를 위한 실무자 과정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기관에서 강의 요청, 특강 요청이 좀 오기도 하고요. 또 대학에서 오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제가 갈 때도 있고, 저희 소속된 이제 관세사님들이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은 처음에 이 학원을 만들면서 단순히 학원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세무대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있었어요. 그 세무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조세 전문 대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준비하는 분들도 꽤 많았고, 거기서 이제 국세청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꽤 많았는데, 그러면 관세대학은 왜 없어?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요즘 점점 안 좋지 않습니까, 대학이? 그래서 그거는 잠시 보류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만 좀 열심히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과정들 몇 가지 나와 있고요. 일단 관세사를 취득하게 되면 밑에 있는 이제 3번에 보시면 관세무역 자격증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이런 자격증을 따면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스텝업을 해서 관세사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사를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이제 관사 공부를 하시는 중에 그래도 한번 좀 여러 가지 테스트에 응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국무사나 무역영어 검정시험은 그냥 가서 시험 보시면은 거의 다 붙으실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관세사를 따고 나셔서 하셔서 이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원산지 관리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는 관세사 공부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 커버가 되는데, 한 과목은 겹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달 정도는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가서 보면은 원산지 관리사까지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사도 들어보셨습니까? 보세사? 보세사는, 보세창고는 다 들어보셨죠? 보세창고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보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화물이다 보니까 아직 세금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전문직 자격증인데 보세사는 아무래도 약간 현장 직원의 성격이 좀 강해요. 사무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건이 들어오면 바쁘면 자기가 직접 지게차도 운전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좀 해야 되는 직종이라 관세사랑은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따놓고 싶으신 분들은 해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바로 이제 저희 학원의 장점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최고의 검증된 강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10년 이상이고 저만 해도 20년이 넘었거든요. 20년이 뭐예요? 거의 25년째 돼가고 있고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님들이 거의 다 모여 계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계와의 활발한 교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세사 시험을 이제 문제를 내시는 분들은 다 교수님들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1차는 뭐 크게 영향이 없지만 2차 논술 시험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학계에 어떤 게 이슈가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아니 박수를 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별로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안 보이나 봐요. 자, 그랬고 그다음에 저희 학원에 계신 대부분의 강사님들도 박사학위 소지자도 있고 박사 과정이신 분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안테나를 올리고 여러분이 못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안테나를 올리고 이제 요즘 교수님들이 어떤 부분에 많이들 꽂혀 계신지 그런 정보를 많이 캐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 학원만 가능한 건데 혹시 뉴스 찾아보셨습니까? 관세법인 매출 탑10 뭐 이런 거 가끔 기획해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탑10 중에 탑3는 거의 고정이에요. 이제 우리가 굳이 소송은 안 해봤어도 김앤장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브랜드화가 딱 한번 돼버리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큰 기득권으로 작동을 하는데 관세법인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3는 거의 안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대형 법인에 아무래도 관세사가 되면 들어가서 일해보고 싶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쪽의 법인의 대표님들이 뭐 저랑 동기던가 아니면 한두 살 위아래 형 동생 하는 분들이라 이제 저희가 청탁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연락이 와요. 그쪽에서 오히려. 왜냐하면 면접을 보면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막.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학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는 웬만하면 다 좋게 얘기해 드리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했으니까 합격을 했을 테니까. 아무튼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2차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달 이제 장학금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제휴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할인을 조금씩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제휴는 웬만한 무역학과에 있는 대학은 다 포함된다 보시면 되고, 자세한 건 데스크에서 문의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뭐 이렇게 생활이 좀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저희가 90%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 친구들 좀 있으면 주변에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매년 요 장학 프로그램에서 합격하는 인원이 매년 한 명씩은 꼬박꼬박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100%였는데 마상을 입은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100%로 무료로. 근데 그거를 공유하는 데다가 내놨더라고요. 마상을 입었어요, 제가. 그래서 90%만 일단 하는 걸로 100%나 90%나. 자, 그 다음에 관세법인하고 이제 MOU를 체결해가지고요. 이제 흔치는 않지만 이제 관세법인에서 이제 그 현직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저희가 합격 축하연을 되게 크게 하거든요.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거기에 이제 채용 박람회를 저희가 미리 열어요. 그래서 주요 법인 몇 개 회사가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장 큰 자랑은 이거겠죠. 저희 학원을 통해 가지고 배출된 관세사가 이게 이제 10년 동안이에요. 1135명 중에 이제 저희 학원을 거쳐가신 분이 이제 1073명, 그렇게 쌓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이 2013년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14년도부터 이제 합격자가 배출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저희 학원을 수강했던 인원이고 밑에 거는 이제 2차 모의고사. 관세사는 2차 모의고사가 6개월 동안 진행이 돼요. 좀 특별한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쭉 6개월을 다녔다라는 거는 이제 찐 우리 학원 출신이라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출이 쭉 되어 오고 있습니다. 뒤에 사진 보이시죠? 예, 예, 예. 요게 이제 축하연 때 단체 사진을 찍는 건데 19년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2020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 때문에 이제 축하연을 못했고 2021년부터는 다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합격자를 169명이나 배출해가지고 뒤에 인원 보이시죠, 사진? 그래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축하연이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관세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90명을 뽑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작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관세사는 무역 및 통관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을 거쳐서 부여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되게 좀 먼 얘기인 것 같은데 혹시 학생 있나요? 학생? 대학생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몇 학번이에요? 네? 2, 3학번? 그럼 3학년인가 벌써? 오, 빠르네. 자, 그러면은 전공도 혹시 무역학과인가요? 국제학? 예. 그럼 관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통관 업무를 한다. 네. 관세, 이름에 관세가 들어가니까 관세사가 관세 세금을 계산해 주는 업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뭐 일부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관세사의 본연의 업무는 통관을 대행해 주는 업무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FTA가 되고 아무리 자유무역이 된다 하더라도 통관이 없어지진 않아요. 관세는 없어질 수 있죠. 면제가 되거나 할 수는 있지만 통관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사는 이 통관 분야의 전문직을 가졌다라는 거에 더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시험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전문직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방금 답했던 학생? 예를 들어 아까 국제무역사가 있었잖아요. 국제무역사랑 관세사랑 차이가 뭐예요? 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8대 전문직이라고 하는 게 보통 문과에서 변호사, 그죠?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맞다. 노무사 드라마도 나왔던데? 넷플에? 왜 관세사 드라마는 없지? 아, 참, 예. 아무튼, 예. 이런 전문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전문직은 왜 8대 전문직이라고 하느냐? 법률이 있어요.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있고, 회계사는 회계사법이 있고, 세무사는 세무사법이 있고, 관세사도 관세사법이 있습니다. 관세법 말고 관세사법. 그러면 이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전문직만 할 수 있는 업무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의사를 얘기할 때 의사 면허란 말 쓰잖아요. 그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의료행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죠? 철컹철컹이죠.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관세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세사 일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예, 큰일 난다. 그래서 전문직이 시험이 어렵지만 되고 나면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 정한. 그래서 조금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조금은 안정적일 수는 있죠. 그건 인정. 그건 인정인데 자, 여러분들은 마이너리그라고 한다면 관세사가 되면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면 메이저리거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돼요. 세상에 먹고 살기 쉬운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본 미니멈은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무튼 전문직이라고 하는 게 특히 관세사라고 하는 게 무역 통관과 관련된 건데 또 국제협약도 많이 다루잖아요. 매년 변경이 돼요. 개정도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사들이 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가 여기 나온 것처럼 수출입 통관. 예, 이게 이제 데일리로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 구제. 자, 관세청도 세금을 다루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국세청에서 하는 세무조사 비슷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기업 심사라고 해요. 관세법에서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관세사가 대신 나가서 이제 항변도 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세금을 이렇게 탈루한 게 아니고 생각이 달라서 약간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충분히 설득하고 싸워줘야죠. 그래서 절감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FTA 활용 지원 같은 것들 주로 이제 컨설팅을 이쪽에서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통관 업무, 통관 대행, 그 다음에 기업 심사, 기업 구제 업무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법인 아니면 회계법인 정도 아니면은 담당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이런 FTA 활용 지원. 요거는 이제 그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 업무도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사 시험은요, 뭐 대부분의 전문직 시험이 다 그렇듯이 1년에 한 번 치러집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두 번 이제 치러지는데 1차 시험은 3월 중순에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2차 시험이 치러졌었습니다. 그래서 10월쯤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은 1차도 4과목, 2차도 4과목인데 요거 자세한 건 뒤에서 볼 거고 아시는 것처럼 1차는 객관식, 평균 60이 넘고 꽈락 40만 없으면 이하가 없으면 합격이 되는 절대평가고요. 자, 2차는 논술형. 사실 말이 논술이지 논술이라기보다는 단답형, 약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보는 그런 시험들이 있잖아요. 논술은 자기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시험은 아니고 공부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쓰는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법령상 기준은 2차 시험도 절대평가예요. 근데 짠 듯이 몇 명만 나옵니까? 합격자가 90명. 그럼 이건 절대평가가 아니란 얘기인데,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다? 2차는 상대평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좀 구질구질해서 그런가? 표정들이 다들 안 좋으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바꿀까요? 발표하시는 분? 관세사가 우리 학원에 꽤 많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나와서 별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네, 그래도 꿋꿋이 해야죠 뭐. 제가 제일 한가하니까. 자, 그 다음에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관세사 따면 뭐 하나요? 뭐 먹고 사나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자, 일단 거의 99%로 가는 게 이쪽이죠.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 뭐 법무법인 있고 변호사 사무소 있듯이 관세사도 똑같습니다. 다만 내륙 지방에선 보기가 좀 어렵죠. 공항이나 저기 부산항이나 이런 쪽에 가면 어느 건물을 들어가도 다 관세사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 쪽에서는 보기가 힘들고, 혹시 서울세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서울세관. 옛날에는 관세청이 있었어요. 지금 그 사거리가 서울세관 사거리예요. 강남에. 7호선에 강남구청역이랑 다음 역이 뭐예요? 학동역이잖아요. 그 근처에는 돌을 딱 던지잖아요. 하고 돌아서면은 맞으면은 관세사 하거나 관세사 사무원들이에요. 그쪽은 관세사들이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뽑아가진 않는데 회계법인에서도 여기 밑에 보시면 심사나 컨설팅 업무 위주로 회계법인, 우리가 알고 있는 KPMG나 이런 회계법인들이 관세법인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몇 명 이렇게 뽑아갑니다. 학벌 좋고 영어 잘하고 막 이런 친구들 이렇게 뽑아가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거의 다 경력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관세사를 뽑아가는 곳은 요 두 군데고 나머지는 다 경력직 위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관취급법인 되어 있는데, 통관취급법인은 관세법상 용어고 쉽게 말하면 종합물류 기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CJ GLS라든가 그 다음에 그 특송 업체들 있죠? FedEx, DHL. 그런 쪽에서도 관세사를 채용을 해서 통관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DHL 같은 경우에 이제 비행기가 전용기도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행기에서 박스 쏟아져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본 적 없으시죠? 마치 그 나라라 슈퍼보드의 4호정이 입 벌리면 나방이 으악 나오잖아요. 화물 전용기는 앞에 머리가 이렇게 적겨져요. 이렇게 적겨지고 거기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박스 수십만 박스가 진짜 나방처럼 브락 나와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통관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 통관을 또 외부 관세사한테 맡겼다가 다시 오면은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연되겠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니들이 운송하는 또는 니들이 보관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자체 통관해도 돼 라고 특별히 허락을 해준 거예요. 다만 누구를 채용해야 돼? 관세사를 채용해야 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신입 관세사들은 좀 힘들겠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경력직을 좀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력직을 또 채용하는 데가 수출입 대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차라든가 글로비스라든가. 그래서 일하다가 만난 관세사 중에 저 친구 똘망똘망한데 그럼 이제 스카웃을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대기업 가면 평생 있나요, 거기에? 아닐걸? 아닐걸? 예, 사람 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40대, 빠르면 40대, 많이 버텨봐야 한 50 정도까지 버티다가는 결국은 다시 또 어디로 와야 돼요? 다시 이제 일로 와야 돼요. 우리는 관세사니까요. 예.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관세직 공무원. 요즘은 공무원 인기가 많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최근에 다시 공무원들 그 급여 수준이 많이 올라왔대요. 예, 그래서 다시 조금 이제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관세사 자격이 있으면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이 5점이나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평균 5점이면 거의 붙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제 관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9급보다는 이제 7급을 많이 하시니까 관세직 7급은요, 10명도 안 뽑아요. 근데 그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100% 다 가산점이 있는 분들이에요. 관세사이거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가산점이 없으면 못 붙어요, 7급은.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무법인. 네, 법무법인. 김현장에도 관세사가 있나요? 네. 있는데 뭐 관세청장 출신 뭐 이런 분들 고문으로 좀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을 서포트할 관세사들이 한두 명 있긴 한데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간판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또 아닐 텐데 아무튼 하시고 일단 저는 추천하는 거는 요 언저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이제 경력을 쌓고 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사실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거긴 한데, 근데 2019년 이후로는 이 통계를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겼잖아요. 그때 이제 AI에 대해서 관심이 확 떴는데, AI가 이제 도입이 되면 관세사 업무 못하는 거 아니냐.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우리나라 그 노동부 산하연구원에서 이제 관세사 직업 전망을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FTA 체결되고 교육량 증가되고 등등 해서 관세사의 그 고용량은 업무는 증가할 것이다. 다소 증가할 것이다라는 약간 좋은 쪽에 발표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요. 관세가 부과가 되든 안 되든 자유무역이 활성화가 되면 좋은 거예요. 그건 왜? 무역량이 늘어나니까. 무역량이 늘어나면 우리의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 들고 환영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다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지 않았나요? 대한민국은 몇 퍼센트가 산이에요, 국토에? 70%, 그죠? 40년 전에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고, 그죠? 자원도 없고, 그죠?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저런 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역을 안 하면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가 힘들겠죠.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관세사 시험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2015년도에 보시면 이때가 거의 피크였습니다. 1차 접수 인원이 3,800명, 거의 4,000명에 육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뭐 어마무시했었죠. 그래서 보시면 2차 시험 대상도 1,000명이 넘었고 여기 보면 이제 1,700명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경쟁률이 꽤 높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학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좋았던 시기인데, 근데 보시면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응신원이 조금씩 줄어들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2,000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800명. 근데 강의를 저도 20 몇 년을 해오다 보니 학원이 이게 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붐이 왔다가 좀 꺼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 거의 바닥을 쳤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1차 이제 여러 가지 강의 팔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작년 연말부터는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와 있잖아요. 관심 없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잘 보세요. 올해 1차 합격자가 218명이에요. 218명. 자, 그 다음에 이 218명이 내년에 2차를 보겠죠? 그러면은 뭐 내년에 1차를 몇 명이 붙든 간에 218명이 내년에 진짜 찐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경쟁자들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내년 2차의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나요? 그건 힘들겠죠. 올해 합격한 친구들이 내년 2차가 찐일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200명 중에 90명 뽑는 거라니까요. 어때요?
그죠. 지금 빨리 합격해야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1000명 시험 볼 때가 있었다니까. 1600명. 1600명 시험 봐서 90명 뽑는 거랑 지금 뭐 200, 300명 시험 봐서 90명 뽑는 거랑 경쟁률 차이가 확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슬슬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합격을 뭐 내년에 힘들더라도 내후년에는 일단은 빨리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작년 합격자들 성별을 좀 비교를 해보면 원래 관세사는 남초 직종이었습니다. 남초. 참고로 저는 16기 관세사고요. 저는 99년도에 합격을 했어요. 99년생 계세요 혹시? 99년생이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하지? 자, 99년도에 태어났어도 그럼 지금 26, 7? 27? 그럼 저는 관세사 합격한 지 27년 차가 되는 거예요. 끔찍하다. 아무튼 그때만 하더라도 관세사가 20명, 30명밖에 안 뽑을 때였고 그 중에 여자 동기가 2명밖에 없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관세사도 많이 이제 여학생들이 응시를 많이 해가지고 작년부터요 여성 비율이 훨씬 높아요. 55%가 예, 여성 합격자가 훨씬 많아졌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예, 화이팅 합시다. 예, 자, 그 다음에 연령 비율을 보면 자, 20대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예, 그 거의 70%가 이제 20대가 합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1차 기준이구나. 예, 1차. 체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성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20대가 압도적으로 높고, 30대도 좀 있고요. 그 다음 40대도 있고, 1차는 50대, 60대도 합격자가 나와요. 근데 최종 합격자에는 40대까지가 거의 좀 마지노선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평균 점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관세사 1차 시험에는 어떤 과목이 고춧가루라는 건 다 알고 오신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뭐예요? 회계학. 예.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꽈락률이에요. 꽈락률. 68%가 올해 1차 시험에서 68%가 회계학 40점을 못 넘겨가지고 떨어졌습니다. 혹시 경영학과나 회계 전공하신 분 계세요? 경영학과 출신이면 회계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영역은 좀 지켜줍시다, 우리가. 국통, 뭐, 무역학과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얼굴 빨개졌어요. 농담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회계학 공부를 안 했던 분들이 이 관세사, 관세사 회계하기 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꽈락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가지고 회계학을 공부하고 왔던 분들한테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거든요. 회계학 잘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겠지. 뭐 이런 느낌인가? 아무튼 건투를 빌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회계학 무조건 전체 공부 시간의 50%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 공부해야 꽈락을 넘길까 말까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르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뭐 회계학은 꽈락만 넘기면 된대. 그러니까 공부도 그만큼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세 과목을 합친 공부 시간만큼 해야 40점을 겨우 넘겨요. 그 다음에 여기 꽈락 난 친구들 있죠? 몇 점으로 꽈락 났을 것 같아요? 뭐 20점, 10점? 그러면 억울하진 않지. 37.5예요. 대부분. 35, 37.5. 근데 이 정도 점수는 여러분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날 컨디션의 문제거든요. 3번으로 밀까 4번으로 밀까 순간적인 판단이 있잖아요. 사실 그걸로 결정되는 게 더 많아요. 회계학은.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학 공부는 좀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통계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내용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률도 1차가 올해부터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15%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20% 좀 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교시에 관세법하고 무역영어 두 과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 중간에 있고 2교시에 회계학하고 내구소비세법을 보는데 1교시엔 1412명인데 2교시에 보면은 1400명이죠. 12명 어디 갔을까요? 1교시 시험 보고 짠 거예요. 예. 가도 돼요, 여러분. 시험보다 벌떡 일어나서 나가도 돼요. 안 말려요. 아무도 안 말려요. 이건 성인 시험이니까 자기 인생 알아서 사는 거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응시율 추이인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피크를 찍었다가 응시 인원이 점점점 줄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의 바닥에 온 것 같다. 다시 이제 올라갈 때가 남았으니까 한참 사람이 좀 없을 때 빨리 합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트럼프 할아버지 때문인가? 관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서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네. 자, 그렇고 요 평균 점수인데요.
근데 여러분은 그건 좀 보세요. 뭐 회계학이 가장 평균 점수 바닥인 건 다 아시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과목은 그래도 위에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평균 점수가 우하향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차 시험이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던 얘기. 그래서 회계학은요, 얘는 원래 어려웠던 애예요. 그래서 회계학만 꽈락을 넘기면 나머지 과목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게 통설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나머지 과목들도 난이도가 이렇게 내려오고 점수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과목도 그렇게 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옛날에는 관세사 1차는 3개월이면 충분하다라는 망발도 있었어요. 혹시 주변에 아직도 그런 소리 하고 있는 놈 있으면 아구창을 한 대 날려버리세요. 헛소리 하지 마, 이씨,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합격한 지 한 10년 넘어가는 선배가 1차는 껌이지 이러면 선배니까 때릴 수는 없고 그냥 보지 마세요. 요즘 1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격률이 몇 프로? 15%. 그러니까 1차도 좀 공부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합격자 분석이 요거는 작년에 최종 합격자 90명 기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차 합격자도 여성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령 비율은 비슷해요. 20대가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유예 및 동차 비율이 있는데 유예하고 동차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예는 1차 붙고 다음 해에 2차만 공부해서 시험 봐서 붙는 분들, 동차는 같은 해에 붙는 분들 1, 2차. 자, 아무래도 뭐가 더 유리하다? 유예가 유리하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유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내년 1차는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전업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분들은 2차 공부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2차 공부도. 그래야 내년 동차를 노리는 게 아니라 내후년 유예 합격의 확률을 높이려면 지금도 2차를 어느 정도는 해 놓으셔야 돼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수험기간. 자, 작년 일단 합격생들의 평균 수험기간이 36개월이었습니다. 36개월, 만 3년. 오우, 이 변태 같은 친구는 누구지? 그 중에 최소 공부한 친구는 15개월 공부하고 붙은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승리 최장 공부하신 분은 8년 6개월. 관세사 시험 역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공부 시작할 때는 회계학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 시험도 여러 번 제도가 바뀌니까. 아무튼 이렇게 제각각이긴 한데, 근데 잘 보시면 요 파란색이 36개월 미만이고 제일 많은 게, 그 다음에 27%에 해당하는 게 48개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24개월 미만이거든요. 보시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2년차 유예 합격자들이 거의 20%는 차지했었어요. 근데 작년이죠? 작년 합격자부터 보면은 2년차 유예생이 몇 프로? 10%밖에 안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공부 시간이 있는 분들은 2차도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별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 그리고 동차는 아무래도 장수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 1차, 2차를 처음 공부해서 처음 붙는 사람들을 그냥 동차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동차라고 해요. 생동차. 생동차는 매년 빵명 내지는 있어봐야 1명.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확률이 좀 낮으니까 너무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동차 준비하다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다? 예, 호기롭게 막 나는 동차 합격할 거야, 난 동차 공부할 거야 했는데 뭐에 떨어져요? 그래서 동차 너무 빡세게 하다 1차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1차 떨어졌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릴 건지.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는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는 내용만 저희가 추려놓은 거예요. 주로 이제 공부를 어디서 하셨나요? 라고 이제 합격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제일 많은 거의 60%가 스카. 예, 스카에서 공부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집이에요. 거의 24%나 돼요. 집에서 공부한다는 분이. 저는 절대 못 하거든요, 집에서. 예. 저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자꾸 불러요. 뭘 먹으라고. 그지 않아요? 뭐 좀 먹어. 야, 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그러면 나갔다가 먹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TV 틀어놓은 거 보다가. 이러다가 보다 보면은 또 며칠 훅 지나 있고. 근데 저는 집에서 절대 못 하는데 아무튼 의지가 센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내 자습실. 저희 학원에 자습실이 있어요. 독서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스터디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
합격자 중에 스터디를 했었다라는 분들이 81%. 아니, 스터디가 뭐임? 먹는 거임? 죄송합니다. 안 했다가 81%, 그 다음에 했다가 19%.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로 논술 시험이었어요. 과거 시험처럼 시제를 주면 막 글을 썼잖아요. 옛날 과거 시험 보면.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게 짧았어요. 한 줄 주고 써보세요. 그럼 답안지가 엄청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아는 게 중요했어요. 박학다식하게.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토론도 하고 뭐 이런 공부를 했었던 시절에는 스터디가 필수였는데 요즘 2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되게 단답형 암기로 바뀌었어요. 외우는 거 많이 외워야 돼요. 그럼 외우는 거를 굳이 모여서 할 필요가 있나? 예,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성향도 바뀌었고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스터디는 여러분들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실강을 다니다가 자연적으로 좀 친해져 가지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생겨서 같이 그러니까 생활을 같이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뭔가 이제 지식을 나눈다든가 뭐 토론한다든가 이런 스터디는 요즘 이제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합격자들의 그 점수인데 여기 왼쪽에 합격자 점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전체 평균이에요. 근데 전체 평균은 큰 의미가 없는 게 1차 갓 시험 보고 와서 그냥 구경 온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점수는 별로 큰 의미는 없고요. 합격자들의 점수만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2차는 상대평가다, 절대평가다. 상대평가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점수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출제 교수님, 채점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 전국에서? 90등. 우리가 살면서 언제 전국 90등을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죠? 아무튼 관세사가 되면 전국에 90등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렇고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학교. 그래서 작년의 경우 출신 학교 1등이 9명, 한국외대. 전년도는 어디였을까요? 전년도 1등. 전년도도 한국외대 13명. 외대 있어요, 외대? 외대 손 들어봐요. 외대 없나? 올해는 안 나오겠다, 그럼. 아니, 외대에는 스터디 그게 있대요. 고시반이 있대요. 그러니까 쭉쭉 다 나왔겠지. 그죠? 2년 연속 20명 배출했으니까 이제는 안 나오겠지. 이제 1차 뉴비들만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가 6명, 영남대, 부산대가 4명씩. 그러니까 영남대랑 경북대, 그 다음에 부산의 부산대랑 부경대, 이런 데는 관세사를 꾸준하게 배출하는 좀 전통이 있는 대학교예요. 그 다음에 중앙대, 경북대, 동국대 3명씩, 성균관대, 세종대, 인하대 3명씩, 중앙대 2명씩. 중앙대 왜 또 나왔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온라인, 오프라인, 현강, 인강 뭐가 좋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자, 일단 합격한 분들 중에 나는 100% 온라인만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90명 중에 59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실강도 들었다라는 분들이 24명. 그럼 이것만 보면 온라인만 들어도 상관없네. 왜?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온라인만 들었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온라인 판매한 그 내역이에요. 그 숫자가 4,100 얼마인데 합격한 건 59명이에요. 그럼 요 분자분모내에서의 합격률은 1%예요. 오프라인 수업 듣는 숫자는 많지는 않죠? 560 몇 명인데 그 중에 24명. 그럼 합격률로 보면 요것만 놓고 보면 4%. 그럼 합격률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쪽이 조금 높긴 하죠. 왜냐하면 진심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인강을 보는 분들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저처럼 우리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는 절대평가니까 남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냥 내가 공부해서 내 점수만 평균 60이 넘으면 합격을 하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2차는 어때요, 여러분? 2차. 상대평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옆에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적들을 가까이 들으면서 적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래가지고 혼자 공부하다 보면 혼자 자뻑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생각해도 열심히 했거든. 내 기준으론. 내가 언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 봤겠냐고요. 근데 남들은 12시간씩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전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프라인은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봐가면서 템포도 맞추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교수진 소개하고 과목별 특성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는 과목별로 강사님들이 복수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실 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택을 제가 뭐 추천은 못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샘플 강의를 보시든가 아니면 뭐 네이버나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든가 해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차 관세법에는 구민의 관세사님하고 윤준필 관세사님 계시고, 무형영어에는 저 표정 안 좋네요. 그 다음에 유샘나 관세사 이렇게 있고. 왜 웃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회계학과 내국소비세법을 두 개를 같이 가르치시는 유지연 회계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회계학의 김성수 세무사님,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의 이경신 세무사님, 이렇게 1차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한 번씩은 인터넷에서 들어보셨던 분들일 거예요. 네. 자, 1차 시험 과목은 4과목이죠. 그래서 관세법, 무형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인데, 이쪽에서 말하는 새끼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새끼, 베이비 과목. 그래서 관세법이 한 33, 5문제가 나오고요.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FTA 특례법이라고 해서 새끼 과목이 꼭 껴있어요. 얘네들이 한 5, 7문제가 나오는데 요런 FTA 과목 같은 경우는 내년 연초에 특강을 할 거예요. 그때 좀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법들은 대부분 연말에 개정이 돼요. 그래서 개정된 걸 반영해가지고 내년 초쯤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무형영어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국제협약이나 국제규칙에서 거의 다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하죠? 라고 해도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시험 범위가 있는 영어 시험이에요. 국제협약이 있어요. 이렇게 많긴 한데요.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라 내가 영어를 독해하고 해석을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식하긴 하지 마. 외우면 돼요. 100번 봐서 외우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을 제가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인간승리인데 40대였고 좀 옛날이긴 한데 40대였고 이분이 은행원인데 상고 나와서 은행 들어오신 분들이 옛날에 좀 많았어요. 상고 출신의 은행원.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빡세게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외국계 은행을 다니시다가 우리나라 은행들은 관세사를 별로 안 쳐주거든요. 은행 가면 여러분 전문직 대출 상품 있는 거 알아? 몰랐구나. 그래서 전문직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문직 딱 들어가면 대출 딱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은 다 해줘요. 8대 전문직을 다 해준대요. 근데 외국계 은행은 딱 3개만 찍어서 해주더래요.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그래서 그분이 득본데, 그분 기준으로는 득본데 왜 얘는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관세사를 알게 되셔가지고 꽂히신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하시려고 회사 그만두시고 오셨는데 회계학은 되게 잘하셨는데 이분의 발목을 잡는 게 뭐였다? 무형영어였어요. 갑자기 영어 독해력이 늘어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 많은 거를 매일 하루에 1회독씩 해가지고 거의 100 몇십 번을 봤대요. 그래서 그냥 기억력으로 푼 거예요. 합격하셨어요. 관세사 되셨어요. 이해되셨죠? 무형영어는 그래서 영어 못해도 괜찮다. 일단 열심히 하시면 된다. 자,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좀 깁니다. 한 40분 정도 줍니다. 그러면 1교시가 끝나고 나면 뒤에 올 이 무서운 거는 생각도 못한 채 학생들끼리 막 떠들죠. 막, 야, 뭐 관세법 3번 뭐였어? 이거 1번 아니야?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시끌시끌해요. 그러다가 이제 2교시가 딱 시작이 되고 이제 누구나 다 계획은 있죠. 보통 어떻게 하느냐? 내국소비세법이라고 해서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만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개별소비세 뭐냐면 비싼 거, 사치품 뭐 이런 것들에 부과되는 거, 주세는 다 알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입물품에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관세사 시험에 이제 포함된 거고, 얘네들은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공부할 때도 부담이 없다고 하긴 하는데 얘를 한 20분에 걸쳐 풀고 나머지 60분을 여기에 이제 배당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요. 근데 요즘에는 나머지 과목도 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어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얘는 원래 20분 컷을 해야 되는 과목인데 25분, 30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시험 되게 중요한 시험인데 생각대로 안 되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딱 정지해버리지 않나요? 미치는 거죠. 식은땀 나고 자포자기 하고 싶고. 그러니까 회계학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2교시 끝나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조용히 그냥 짐 싸요. 그리고 조용히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좀 힘들었던 게 1차 시험이나 관세사 시험이 1차 시험이 그 여의도 윤중중학교에서 시험을 많이 봤어요. 위험하잖아. 시험 망치고 나온 사람들한테 한강을 보여주면 돼, 안 돼? 그리고 시험이 3월 말 이러니까 벚꽃 막 피어있고 되게 이쁘단 말이에요. 나는 시험을 망쳤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가? 한강에서 먼 데서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은 하루도 아니죠.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12시 한 반이면 시험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관세법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FTA 특례법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 2차 모두 포함된 게 관세법이잖아요. 그래서 1차 할 때 기본을 잘 닦아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관세법의 특징은 뭐냐? 내용이 막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요. 조항수가요 거의 400조까지 있어요. 겁나 많아요. 그래서 쉽지만 범위가 너무 많다. 그런 거 있고요. 자, 그다음 무역영어는 말씀을 드렸죠. 국제협약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가 좀 나는 좀 불안하다 싶은 분들은 그냥 그 시험 범위만 많이 읽어보시면 돼요. 뭐 성문 기본 영어 이런 거 안 보셔도 돼요. 여기서 연식이 나왔네. 성문 기본 영어 아십니까? 끄덕거리는 분은 비슷한 세대인가요? 자, 그 다음에 내국소비세법.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에요. 관세사 1차 과목 중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효자 과목. 이거는 이 담당 강사님이 써주신 거예요. 자긴 쉽겠지, 세무사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법, 시행령, 규칙, 통칙 등 꼼꼼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세법은요, 시험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법에서만 내도 출제 대상이 무궁무진하다고. 그러니까 출제 교수님들이 꼬을 필요가 없는데 부가가치세는요,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한 번씩 나왔던 애들이라 그냥 내질 않고 꼬우던가 시행령 규칙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범위는 작지만 되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학은 보시면 재무회계가 30문제, 원가회계가 10문제가 나오는데 기본이론에서는 재무회계만 강의가 되고요. 원가관리회계는 나중에 특강이 따로 열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수강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회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회계사 선생님한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차는 임혜진 관세사님, 판창 관세사님, 2차는 빨리 넘어갈까요? 관심 있어요? 1차나 붙고 얘기하시죠. 네. 자, 관세율표 상품학, 이 HS라고도 하고 관세사 시험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과목입니다. 사실 이 HS 과목이 많은 걸 여러분 막아줬어요. 옛날 사법시험 없어졌을 때 신림동에 있던 사법고시 준비하는 그 많은 그 고시 공부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공부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종 전환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사시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어디로 막 되게 많이 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관세사로도 많이 왔는데 그분들이 딱 2차 이 과목을 보고 아, 이건 사람 할 짓이 아니다. 그러고 다 포기한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로. 아무튼 되게 재밌는 과목입니다. 네, HS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수출입되는 모든 상품은 전 세계적으로 번호로 통일을 해놨습니다. 숫자로. 예를 들어 사과하면 사과. 영어로는 뭐죠? 애플. 일본말로 뭐죠?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뭐 있겠죠. 예. 그러면 똑같은 제품인데 용어가 다 다르면 뭐 서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낭비잖아요. 이거를 변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제품의 번호를 통일시켜서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2차 공부하다 보면 모든 사물이 무슨 이런 거 쓴 것처럼 모든 사물의 번호가 떠다니는 거를 그런 착각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과목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 이거는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배우는 수업인데 재밌어요. 유일하게 사례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김병수 관세사님하고 전영대 관세사님, 아까 요 세 분 설명 안 해드렸네. 조천희 관세사님, 김기철 관세사님, 그 다음에 최두원 관세사님 이렇게 세 분이 담당을 하고 있고, 자, 무역실무 과목은 다들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최권수 관세사, 최재순 관세사, 정재환 관세사, 유튜버죠, 유튜버. 유튜버.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세 분이 강의하고 계시고, 2차 시험 과목은요. 보세요. 80분. 4교시를 하루에 다 몰아서 보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이 빠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22줄짜리 20페이지가 한 과목당 제공이 돼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학교에서 보는 거 요만한 종이 앞뒤 꽉꽉 채우나요? 채워요? 못 채워요? 예. 근데 저거 봐봐. 20페이지를 80분 동안에 꽉꽉 채우는 건 기본이고요. 좀 재수없긴 하지만 손 들고 한 권 더 달라고 하는 애들이 꼭 있습니다. 되게 신경 쓰여요. 왜 이렇게 많이 써? 예, 그런 애들이 꼭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 자, 앞에 계신 분 혹시 관심 있는 분야 있나요? 취미나 뭐 이런 거 있나요? 뭐 있어요? 시간 날 때 뭐 하세요? 러닝. 요즘 많이 한다는 러닝. 예, 그러면 만약에 친구한테,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친구한테 같이 하자고, 러닝 같이 하자고 막 꼬시고 있어요? 그럼 러닝에 대해서 막 이제 뭐 수다를 떨 수 있잖아요.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게임을 되게 좋아해. 얘를 이 악의 구렁텅이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싶어. 중독성 있는 게임인데, 그럼 이 게임이 왜 재밌는지를 막 술 먹으면서 설명하면 1시간씩 떠들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 팬이야. 하나의 그 맺힌 서름과 지금 잘 나가는 이런 거를 내가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지 않나? 맞잖아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내가 외워서 쓴다고 생각하면 깝깝한데, 내가 1년 이상을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80분 동안 그 얘기하는 게 힘들겠어요? 체력은 힘들지만 할 말은 되게 많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차 공부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답안지에 쓴다라는 생각보다는 전문가가 된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조금 부담이 덜해집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 말씀을 좀 드리면, 저만 덥나요? 여러분들 좀 덥나요? 난 양복을 입고 있구나.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1년 커리큘럼인데 요거는 오프라인 기준이에요. 온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뭐 아무 때나 들으시면 돼요. 자, 일단 1차는 5월 달에 개강, 7월 달에 개강, 2달 단위로 2번 개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 실강을 들으신다면 7월 개강 반부터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월, 10월에는 플러스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1차가 조금 수월했을 때는 기본 이론하고 문제풀이만 수강해도 크게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워졌다 그랬죠. 그래서 일종의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플러스 특강은 강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2차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요때 9월,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 공부도 안 하고 2차를 바로 들으면 좀 따라가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겠죠? 그리고 1차 시험이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막 시험 목전에 두고 여러분 2차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 강심장이 있어요, 여기? 없죠. 그럼 2차 공부할 수 있는 시점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나 9월 달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문제풀이가 개강이 돼요. 그 다음에 1월, 2월 달에는 OX 특강, 마무리 특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2월, 3월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고, 뭐 2차는 딱히 뭐 설명은 안 드릴게요. 다음에 2차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고, 원가 관리에게는 이제 9월, 10월에 개강이 될 거니까 그때 수강하시면 되겠고, 이 단기 합격반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들으라고 만든 과정은 아니에요. 12월에 1월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와가지고 저 관세사 1차 합격할래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들으라고 이론하고 문제풀이 이렇게 합쳐서 만든 온라인 상품이기 때문에 1월부터 공부해도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쭉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담할 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전문직 공부가 처음이라서. 처음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처음이에요. 다 막막하고 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합격 수기 같은 거 읽어본 적 있어요? 막 되게 전문가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걔네 시작할 때부터 다 봤거든요. 똑같았어요. 극작극작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일단 빨리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내가 경험을 안 해보면 어느 정도 어려운지 어느 정도 공부량인지 설명을 해달래.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 안 그래요? 추성원한테 한 대 맞아보진 않고서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어떻게 설명하냐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시작할 거면 빨리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체감을 해보시고
1차 난이도가 이 정도네? 그럼 2차는 내가 할까 말까 등부터 해가지고 내가 해봐야 결정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해되셨죠? 고민하는 동안 시간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고시 공부는 또한 막 하면 안 되고요. 프로처럼 하셔야 돼요. 프로처럼 한다라는 게 뭐냐? 다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 내년 1차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그죠? 그 중간에 단계별 목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2달 단위로 보통 관세사 학원은 커리가 가잖아요. 요게 이제 단계별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강을 듣는 분들은 내가 이 기간 안에 몇 강씩 들어야 이게 다 끝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단계별로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그걸 2달 안에 끝나려면 매일 내가 어떤 과목을 몇 강씩, 어떤 과목을 몇 페이지씩 나가야 2달 안에 끝나는지도 나오겠죠. 그럼 일단 주간 시간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돼요. 학교 시간표처럼. 월화수목금토일 뭐 1교시, 2교시, 3교시 해놓고 무슨 과목을 몇 강씩 들어야 되는지를 세팅을 일단 n분의 1로 무조건 해놓으세요. 그걸 일단 하면서 계획은 수정해 나가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공부할 거를 다 끝냈다면 그때는 쉬셔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발 와가지고 저 몇 시간씩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요. 고시생인데 몇 시간씩 공부해도 돼요? 이런 질문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as much as possible 아니야?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9시간만 해, 넌 8시간만 해, 이러면 되는 거예요, 고시 공부가? 아니에요. 깨어있는 시간은 다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직업이니까, 전업수험생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크게 봤을 때 늦어도 12월까지는 이론 완성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기준으로 제공하는 거는 최소 2회독, 2회독은 해야 된다. 기본 이론을. 뭐 강의를 2번 돌리든 책을 2번 돌리든 2회독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이냐? 문제풀이 들어오기 전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11월 달에 문제풀이를 듣게 되니까 그 전까지 2회독은 하셔야겠죠? 예, 하시고 넘어오시고, 그 다음에 객관식이다 보니까 1차는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문제 은행식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계속 변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온지를 파악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고시 공부라고 해서요, 공부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걸 또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 합격자들한테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은 분들이 대답한 게 50%가 76명이 암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은 게 공부계획과 학습량이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이고, 세 번째가 이해도, 네 번째는 강사.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설문에 응한 사람이 누구다? 합격한 사람들이야. 합격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 단계에서 평가할 때 이해, 공부계획, 합승량, 이건 기본으로 까는 거고 합격하는 분들은 마지막에 이 암기, 디테일 살리는 게 되게 중요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암기가 중요하대 그러면서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란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외워요? 외워지지도 않아요.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해되셨죠? 합격 수기에서 다 외웠다라고 하는 거 다 뻥이에요. 개뻥이에요. 진짜로. 왠 줄 알아요? 다 외웠으면은 왜 커트라인이 52점이에요? 작년 합격자 커트라인 52점이에요. 수석이 70점 딱 맞았어요. 수석이 70. 커트라인이 52점. 평균. 다 외웠다며. 제 말 맞죠? 네, 다 외우려고 노력했다가 정답. 근데 다 외우긴 힘들어요.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초반에는 여러 가지 이해도라든가, 그죠? 전체적인 구조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부 순서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